자, 오늘의 킹덤 주제는 주식으로 돈 벌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2탄입니다. 지난번 박정호 교수와 함께 쉽고 유쾌한 설명으로 주식 1탄을 방송했었는데요.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오늘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코스피 3천 축포를 쏘아 올린 지 17일 만인데 그런데 지난 29일 3천선이 붕괴됐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그동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를 1,500부터 지금까지 쭉 끌어오면서요. 3,000 정도 됐으니까 이제 환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해야겠다라는 세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대거 매도를 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5조 원 넘게 팔았다고 하던데요. 자,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할 때 할까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하락일까 아니면 장기간의 하락세로 봐야 될까 고민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예, 저도 사실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장기간의 하락세를 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직까지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예수금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관 투자 전문가들이나 관계 그 학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예수금 자체가 크게 줄어들거나 빠져나갈 때 네.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막 주식에 입문하려는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경제 클래스. 자, 오늘 배워볼 주식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자, 먼저 오창석 요원, 요즘 주식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코스피 지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방금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피는 이제 국내 종합 지수라고, 국내 종합 주가 지수라고 보면 되고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전체적인 주가를 기준 시점과 비교해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스닥은 국내 장외 증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는 주식 시장이라서 저도 사실은 코스닥, 코스피 구분을 못했었는데 안정성을 기하려면 코스피에 투자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오창석 의원이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정확한 차이점이 뭔지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비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코스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꼽아라 그러면 삼성이니 현대니 LG니 이런 회사들을 꼽으실 텐데요. 이런 초우량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고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많은 외부 투자 자금으로부터 이런 자금을 모아서 회사를 키워나가려면 이런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꿈인데요. 네. 그런데 코스피에 상장하려면 그 기준이라는 게 이런 초우량 기업이 돼야지만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험난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 유망주들만 따로 모아놓은 리그, 어떻게 보면 우리 야구로 보면 2부 리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리그로 만든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우량 회사는 아니지만 벤처나 중소기업 중에서 유망하고 견실한 회사들이 바로 여기에 상장돼 있고 그런 회사들을 투자할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아무래도 코스피는 좀 안정적이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했을 때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우리 장원 MC님 대답에 무조건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네. 방금 마인부 얼굴을 찾아보고 네. 참 충격스럽습니다.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귀여운 버전을 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나스닥은요, 사실 우리 코스닥이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겁니다. 미국 역시도 초우량 회사 말고 미래 유망 회사가 자금을 모아서 우량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스닥이라는 시장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미래 유망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을 만든 거다. 자, 그래서 나스닥과 코스닥은 각각 각 나라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서학개미들 관계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예, 특히 우리 서학개미들 분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나라와 법 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 활동을 전개할 때는요, 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알아야 되고요. 또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제도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네. 주식 투자
투자를 하는 메커니즘 자체도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이 다르고요. 네. 하다못해 우리가 주가가 1일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제한폭도 미국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법 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차이를 내가 잘 모르고서 함부로 투자하는 것은 제가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인가 정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어디서 받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회사보다는 역시 미국 회사에 대한 정보는 풍성하게 제공되지 않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장 규제가 적고 자유도가 높다. 네. 자, 4월이 되면 기업들의 성적표, 그러니까 공시 자료가 발표됩니다. 박정호 교수께서 기업의 공시 자료 보는 법 쉽게 알려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공시자료 하면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안 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와 동업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커피숍을 열 때 커피숍 입지가 어떤지 뭐가 어떤지 동업자에게 자세히 묻지도 않고 같이 합작을 하는 경우는 없겠죠. 네. 마찬가지로 공시자료는 내가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 그 회사 상황을 면밀히 알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먼저 손익계산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맨 위에 보이시는 매출액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가 집계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저런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겠죠. 그게 바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건물 임대료라든가 뭐 광고비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까지 차감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회사 본연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나오는데요. 이걸 영업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꼭 이익을 남기는 게 영업이익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이익을 남길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공장이 크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회사 본연의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영업과 관련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겠죠. 그런 거는 영업 외 이익으로 분류되고요. 반대로 회사 공장이 불난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거죠. 따라서 저런 내용들을 면밀히 다 살펴봤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이 영업을 통해서 나은 것인지 영업과 관련 없는 것을 통해서 나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영업과 관계없는 것으로 계속 흑자를 본 대표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두 분도 굉장히 그 회사의 제품을 많이 애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국순당이라는 회사입니다. 막걸리 회사. 막걸리. 맞습니다. 그 회사는요, 원래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요. 네. 영업 외 이익이 많았었어요. 회사가 어디다 투자를 해놨는데 그걸로 흑자를 봤던 겁니다. 그걸 합산했더니 단기 순이익이 이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마치 단기 순이익만 보면 그 회사 장사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공시 자료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영업의 비용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따져봐야겠습니다. 이 단기 순이익이 마지막에 나온 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단기 순이익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높아진 원인을 꼭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게 회사의 본연의 장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인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본연의 목적이 아닌 이익이나 이런 다른 어떤 투자를 통해서 얻어진 것인지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단기 순이익 높아졌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잠깐 힌트 듣는 재미가 쏠쏠한 킹덤 퀴즈 나갑니다. 자, 공시자료 읽기 실전편. 자, 다음 중 가장 신뢰를 주는 문구는 무엇일까요? 자, 동학개미에 이어 글로벌 개미로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오창석 의원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보기 1번 목표 매출액은 100억, 2번 목표 매출액은 최소 100억, 3번 목표 매출액은 최대 100억, 4번 목표 매출액은 70에서 120억.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목표는 이제 뚜렷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70억에서 120억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그리고 최대 100억은 100억이 아니고 1억도 최대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1번 그냥 100억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은 회사가 좋더라고요. 네. 정답은 1번 하겠습니다. 네, 정답 1번 하셨는데 반은 맞추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자, 복수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오창석 의원이 하나만 맞출 것 같아서 제가 2개를 나왔습니다. 자, 쌍평하게 저는 정답만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 박정호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공시자료는요,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양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구를 다양하게 바꾸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방금 보셨던 이 4가지 문구 중에서 우리 최대 100억이라는 것은 회사가 가능한 한 맥스를 찍을 수 있는 것만 제시했을 뿐이지 얼마까지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지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4번, 목표 매출액이 70억에서 120억입니다. 라고 표현된 것들은요, 사실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2개의 경쟁 회사가 있는데요. 한 회사가 먼저 공시자료를 발표한 거예요. 얼마가 난다고? 내년도 우리 목표는 100억입니다.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아무리 살펴봐도 70억 이상 날 자신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70억이다라고 목표 매출액을 공시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면 옆에 회사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꾸게 된다? 70억부터 상대 회사 100억을 넘어서는 120억까지로 이렇게 물결 무늬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를 보시면요, 차라리 그냥 이 회사는 70억이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행동 경제학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뜨는 테마주를 산다. 자,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를 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실수하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제품이 많았을 때 그중에 무엇을 골라야 될지 잘 막막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흔히 선택의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주식 종목 중에서 무엇을 사야 될지 우리가 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많은 금융 소비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용어가 테마주입니다. 다양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동차 테마주 어떠신지요, 바이오 테마주 어떠신지요 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크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뭔가 선택의 고통으로부터 해소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마케팅 차원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곧 있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도 등장을 하고 있던데 어떤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많은 인터넷 카페라든가 언론에서는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의 당선과 함께 어떤 기업이 유망한 회사로 대두될 것이다라고 많이 썰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때도 분명 이번에 무슨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뭐 박영선 이런 장관이 어느 기업의 CEO와 친하니 이번 서울시에서 수행하려는 이런 사업이 아마 조만간 발달하게 된다. 이런 썰을 풀게 되는데 절대 이런 것에 현혹돼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치인 테마주 속지 마자. 네. 자, 행동 경제학으로 보는 두 번째 투자자의 실수 두 번째입니다. 유명인이 투자한 주식을 산다? 이것 좀 솔직한데요? 예,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예,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명인이 산 주식이 전부 오르다면 저도 그 사람들만 따라 사겠죠. 워렌 버핏이나 뭐 칼 아이칸이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정례적으로 자기 주식을 깝니다. 네. 나는 뭐뭐에 투자했는지.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그분도 10개 종목을 사면 그중에 한두 종목이 크게 오를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따라서 무조건 유명인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선구안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벨상 수상자들이 아마 투자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도 어떻게 됐나요? 네.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조차도 망했습니다. 네. 따라서 유명인이 한 거라고 무작정 따라해선 안 된다. 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주식으로 직접 투자하기가 불안하면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ETF를 시작해보란 말도 들었는데 주식에 비해 ETF 안전한가요?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을 산 것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증시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수수료가 또 높은 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또 구분해서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요즘 주식 과열, 가짜 채팅 상당방 있다고 하던데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요즘 유명인들을 사칭해서 마치 그분이 직접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이렇게 좀 갈취하는 많은 사이트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저의 이름을 사칭한 카페나 그런 사이트도 한 17개가 생겨서 예, 얼마 전에 그 카카오땡에다 부탁해서 전부 다 내리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요. 네. 나름대로 경제 전문가라고 매스컴에서 많이
많이 얼굴을 비치는 사람들을 사칭하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요. 네. 정말 조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네,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네, 링크 걸려서 절대 안 누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으로 돈 벌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2탄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최고의 투자는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당신이 더 배울수록 더 벌게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의 명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